법원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최광규입니다. 오늘 하나의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뉴스콕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법원이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2017년 3월 이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2년 7개월, 그러니까 1000일이 지났는데요. 이 질문은 여전히 이제 유효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요. 2019년 연말 시사인이 사법농단 그 도파보기 3부작을 기획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고 보는 기자, 청관율 기자가 기획의 키를 잡았는데요. 마지막 3부에서는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리는 도화선이 되었던 이탄희 전 판사와 함께 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법농단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이탄희 변호사, 그리고 청관율 기자, 그리고 김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도 왠지 오늘 이렇게 진행을 맡으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탄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뵈니까 역시 이렇게 뭔가 선한 기운이 저한테 이렇게. 아픈 말씀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환한 기운이라면 좀 어둠의 기운이 가득한, 청관절 기자가 오늘 옷을 화사하게 입고 있어요. 청관절 기자도 오늘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좀 평소에 이러고 다니니까. 아유, 참. 옛날에 주진우 선배가 악마 기자 그 정의사제라고 그렇죠. 것도 했는데 약간 컨셉이 그러니까. 악마 기자 정의 변호사. 그래요. 네. 늘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선배한테 한 번에 실수로 맡기는 김현희 기자도 오늘 칼같이 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네요. 네,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쏟아질지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탄희 변호사님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변호사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공감이라는 곳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오늘 그걸 먼저 홍보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까먹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법원 얘기 하다 보면은 그걸 마지막에 하려다가 깜빡해요. 그래요. 공감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입니다. 그래요. 그 사법부에 계실 때는 이런 일을 전혀 안 해도 되고.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계셨고, 네. 공익재단 있죠? 공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가 이게 남의 거부터 이야기하는 건 또. 후원을 하면은 그 돈은 어떤 일에 쓰이나요? 저희 월급으로. 저희가 수임료를 안 받고 사건을 이제 맡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야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렇죠. 자유롭게 중요한 사건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벌이인데 그걸 그렇게 홍보를 안 하시면 되겠어요. 추가로 또 홍보를 하자면 공감이 좀 비슷한 일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그냥 공감듯이 법무법인 공감 이런 것도 거기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방송 화면 밑에 캡션이 법무법인 공감으로 나가가지고 저희 식구들이 크게 아주 당황하면서 이게 뭐냐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공익인권법재단. 맞아요. 남 좋은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역시 이탄희 변호사는 늘 남 좋은 일만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님,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2017년 2월 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이제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법원에 이제 첫 번째 사표를 던졌고요. 그 사표가 이제 바로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 되었죠. 이후 이제 2019년 두 번째 사표를 내고 이번에는 진짜 법원을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표를 두 번이나 쓰는
남자가 되셨어요. 네. 덜 쓰려고요.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내가지고. 인생에 던질 사표는 이제 다 던지신 것 같아요. 자제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감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 법의 울타리와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 공익인권 법을 제공하신 많은 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12명의 변호사님과 또 같이 활동하시는 3분의 실장님 이렇게 15분 계시고요. 아마 이제 공익 활동하는 단체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공감을 먼저 많이 이야기했고 또 거기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계시니까 이탄희 변호사님 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관심은 쏟아져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꼭 가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기사는 가서 보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으니까 그래. 우리 시사인 이모노의 표지를 장식하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이 사진은 어떻게?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네. 좀 주변 반응이 뽀샵 요망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한테 피부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뭐 요청을 해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하고 이 시사인 직접 구독해서 보시는 분하고 같은 사람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친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사법농단이 폭로된 지 이제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렸는데 그동안 이제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네. 그 2019년 연말 시사인이 이제 사법농단 도파보기라는 기획으로 이 사건을 이제 돌아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청관유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보통 그 일이 터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기사가 쏟아지다가 이제 기사가 쭉 나오고 나면 이제 저널리즘 용어로 이제 새로운 게 없다, something new가 없다 이러면서 사실 기사를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기사가 안 쓴다고 문제가 해결돼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래되고 복잡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말 사법농단도 대표적인 사례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1000일이 지났고 우리 김현희 기자가 지금 계속 재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해결이랄까 어쨌든 뭐 어떤 그 해법이 나왔다고 할까, 제도적 개혁이 나왔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약간의 노력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걸 언론이 기사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잘 쓰면 너무 옛날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안 쓰자고 하니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렇죠. 사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있기는 하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사도 굉장히 우리 진행자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디에 있는 사건인지 이런 거 잘 연결 안 되거든요. 그럼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읽는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만약에 이해를 하는 시민이 늘어나면 어떤 해법이 필요하겠다라는 논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문제가 1000일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널리즘의 역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판사와 변호사분들이 하셔서 저한테 주입을 시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해야 되나 보다. 굉장히 훌륭한 저널리스트인 줄 알았더니 본인 자랑하는 걸 유망하시는 것 그래요. 이런 걸 해야 되나 보다라고 좀 늦게 깨닫고. 저는 좀 되게 약간 놀랐던 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진상은 다 밝혀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새로이 이 사법농단이라는 사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확실히 청관율 선배 특유의 줌아웃 기법으로 사법농단을 들여다보니까 되게 이게 왜 벌어졌고 어떤 메커니즘에서 일어났고 이런 거를 되게 다시 볼 수 있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 법원은 주로 법조 기자들 취재 영역이고, 저는 주로 국회, 청와대 이렇게 취재하고, 이게 영역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사실 서로 다른 필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법원만큼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가 없죠. 저 이탄희 변호사님도 강연 때마다 강조하시는데, 사실 이건
정치 행위의 관점, 그다음에 권력의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사실 뭐 법원 돌아가는 일 이런 거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모르지만 그 렌즈로 들여다보면 또 새로운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법원 개혁이 우리 실생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잘 와닿지 않는다 이제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사법개혁이 잘 안 되면 우리는 항상 거리에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그 고단함을 좀 덜기 위해서 우리가 사법개혁하는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법 절차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한 저비용 해결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1인 시위를 하고 네. 거리에 나가서 뭐 조직된 힘을 보여줘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사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그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네.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절차를 못 믿기 때문에 다 나가서 결국 직접 몸으로 그렇죠. 해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사법이 그런 면에서도 맞닿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탄희 변호사님이 역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 두 분은 은근히 손님 모셔놓고 자랑만 하다가 핵심은 또 이탄희 변호사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군요. 네. 공감 홍보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사법개혁이 이제 그렇게 참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네. 그 천일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 피부로 느끼기, 이게 체감 정도가 그렇게 시원하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사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획이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 언론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실망을 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 기레기 이런 말도 나오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단어가 되게 일상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해결이 되는 모습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는 그냥 기레기라고 통칭을 하면서 그냥 냉소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냉소적이 되다 보면 뭔가 변화를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되니까 더더욱 이제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법원 문제도 이제 2017년 천일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전 천일 하니까 또 천관일 이런 연결되는 것 같고. 이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편집해 주시죠. 제가 원래. 편집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방송. 이런 걸 받아야 참 좋은 사회자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여튼 천일이나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 마음속엔 서서히 이제 냉소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판사들 하면 뭐 판세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뭐 조금이라도 이상한 판결이 나오면 사실은 어떤 거는 오해에 기반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냥 법원은 다 그렇지 판사들 다 그렇지 뭐.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법개혁의 동력도 없어지는 그런 좀 악순환인데 이렇게 좀 잊혀지지 않도록 좀 기획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밝혀주시면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선명해지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어떤 특히 믿음이 사라지면서 다 몸으로 다시 저항을 하고 있고 다시 광장으로 사람들은 뛰쳐나오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절차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판세든 개검이든 뭐 기레기든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탄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금의 어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사법개혁을 어디까지 왔다고 진단하시는지 좀 어떠세요? 보시기에. 어디까지 왔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못 떼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게 내부에서 결국 젊은 판사들 중심으로 시작된 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시작을 할 때 가졌던 어떤 목표라던가 이상이라고 하는 건 판사들을 위한 개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요구한 내용 자체는 이런 거였죠. 법원 내부에 고위 법관들 눈치 안 보고 우리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판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우리 눈치 안 보고 재판하게 해주면 원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기본적 인권 보호
이런 거에 충실한 우리 재판을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면 그걸 명예로 삼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판사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실 시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을 꿈꿨던 것인데, 지금은 뭐 김명률 대법원장께서 하신다고 하는 어떤 개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은 결국 그건 판사들을 위한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처음에는 거대한 걸 이야기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결국 내용은 판사들끼리 그냥 뭐 세력 교체하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인식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대법원장께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내용적으로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전달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코너 속의 코너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여러 가지 판사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쭉 시리즈로 다뤄왔는데요.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그렇죠. 이번 후에 끝났는데요. 자기 코너 굉장히 또 오늘 홍보를 위한 방송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쭉 그거를 접하면서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사법개혁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판사 개개인의 문제라든지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법원행정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뭐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법원 행정처를 없애면 돼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법원장이 없애겠다고 사실 구두론 약속을 했는데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런 걸 홍보하면 되는 건가요? 기사를 보면 열심히 설명이 잘 되지만 저 오늘 왜 이렇게 홍보를 많이 드리지? 홍보하실 거 있는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려고 했는데 제 얼굴이 나오죠.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이 변호사는 마음껏 해도 돼요. 멈칫했는데 하여튼 뭐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 다양한 위원들을 참여하게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일명 사법행정위원회라고 그렇죠. 하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보시면 이게 웃긴데 이 사법개혁도 사법행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치개혁도 정치를 통해서 해야 되듯이 사법개혁도 사법행정개혁인데 사법행정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 사법개혁을 법원행정처가 하는데 법원행정처의 원래 문제점은 불투명성이고 뭔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개혁도 지금 불투명하고 사법개혁이 시민들의 요구를 못 받고 있어요. 저는 신속하게 이 사법개혁을 아예 법원행정에서 못하도록 뺏어서 그냥 위원회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시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사법행정이라는 일이 이 단어가 조금 어렵다거나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법원과 관련된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 중에서 재판을 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법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법원이 하는 일은 사실 재판 외에는 무슨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대표적인 게 이제 판사 징계. 잘못한 판사가 있을 때 징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66명 비의사실 통보가 있었는데 10명만 징계해서 되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징계권 행사가 대표적인 사법행정인 거죠. 그리고 판사들 승진. 우리 뭐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보면 결국 인사 이익 불이익이 문제가 됐는데 승진시켜주거나 아니면 이제 좌천시키거나 하는 그런 인사권 행사도 사법행정. 법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런 것도 그렇죠. 사법행정. 애초에 판사가 누가 되느냐도 사법행정. 그렇죠.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법행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던 많은 판사들 그 비의사실을 관련해서 66명에 올라서면 10명인데 10명이 누군지도 모르죠. 상태고 맞습니다. 그게 징계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전 깜깜이거든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그렇죠. 정말 황당한 것 같아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행정을 하는데 보면 어떤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 방에다 CCTV 달아놓고 24시간 보여주는 이런 시도지사가 있는 사회거든요. 근데 이 판사 징계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행정의 현주소인 거죠. 그럼 그 사법행정위원회는 보통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뭐 사실 판사는 소수만 들어가고요. 변호사들,
행정 전문가들, 아니면 이제 공익단체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네. 학자들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요.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판사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보면 독일 베를린주에 법관 선발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 위원이 11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 판사가 2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법관 회의가 있는데 판사분과 같은 경우 14명인데 판사는 5명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판사 수는 좀 줄이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판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셀프 징계하시고 셀프 감사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는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그러니까 뭔가 낯선 아이디어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법원의 일을 판사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손에 맡기는데 그것도 비율을 판사보다도 다른 분야의 사람들의 비율을 더 많게 한다. 이런 게 좀 낯선 개념이거든요.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법원에서는 사실 그 많은 판사분들은 야, 이거 대법원장 1인 지배 체제는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참 동의 그 폭이 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그 평판사도 들어가고 뭐 네. 이렇게 판사들이 좀 여러 단계에서 들어가는 판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판사위원회가 사법행정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제 생각엔 이게 아마 다수설에 가까울 겁니다. 법원 안에서는 그렇죠. 다수 의견. 이거는 사실 대법원장에서 판사위원회로의 권력 이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탄희 변호사님 주장하신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소개하시는 내용은 이 권한이 판사들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모델이고요. 그렇군요. 아마 저기 동료 법관들하고 이제 의견이 다른 지점이 가장 다른 지점이 거기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국회가 뭐 한 일이 거의 없고 통과된 네. 법률은 아니지만 발의되어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다 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전원 다 비법관으로 하는 것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런 내용으로 발의가 돼 있어요. 자유한국당, 민주당 둘 다. 그래서 판사들하고는 다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줌아웃해서 아까 표현하신 분들은 전체적인 사회에서 보면 정치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이 위원회는 전원 다 비법관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더 다수인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국회가 비법관으로만 위원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뭔가 국회 영향력 아래에 법원을 두려고 그렇게 그렇게 법을 만든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그 영향력이 재판까지 닫아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두면 되니까요. 그게 사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판 외의 업무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 사법 행정과 관련된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좀 더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의 어떤 자정력을 갖는데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크게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보면 재밌는 게요. 사법행정을 판사들이 하니까 재판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판하는 판사들은 저도 이제 참 오래돼서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확실한 거는 정말 대부분의 판사들은 자기가 가까운 뭐 일가 친척이 전화를 해서 청탁을 해도 잘 안 받아줘요. 전화도 아예 잘 안 받고 그냥 끊어버리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는 분위기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장이 이야기를 하면 듣는다는 거죠. 법원 행정처 판사가 전화해서 얘기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법행정을 판사가 아니라 그냥 행정 전문가들이 하고 있으면 오히려 판사들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잘 안 듣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보면 법원행정처가 그 아주 굵직굵직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의미 있는 재판에 깊이 관여하고 판사의 판결문조차도 정말 밑줄 긋고 그 첨삭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황당할 정도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이 공론화되고 알 수 있었던 것이 사법농단 사태의 이제 본질을 많은 이탄희 변호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보면 이제 유난히 권위적인 양승태와 과잉 충성하는 임종원 이 둘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청관율 기자는.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 설명이
법원에서 사실은 많은 법관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특수한 어떤 굉장히 권위적인 지도자랑 그 권위적인 지도자에서 굉장히 과잉충성하는 어떤 실무자, 뭐 실무자라고 하기엔 너무 고위직이지만 이 조합이 나빴던 것이지 시스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법관들이 아직 또 법원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에 연루된 그 법관들이 실제 재판장에 나가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불같은 성격의 임종원 처장 때문에 뭐 성격이 괴팍해서 차마 거부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 설명은 사실은 예, 그 법원 행정처로 대표되는 그 이 법원 사법행정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너무 과한 사람들이 이걸 굴렸으니까 이 과한 사람들 나갔지 않냐 좀 정상적으로 굴리면 이런 문제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굉장히 개인의 문제로 추수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셨던 젊은 법관들이나 뭐 이탄희 변호사님도 그 중에 일원이시고 그다음에 저희 취재 과정에서 저희 판단이나 이거는 시스템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이 논란이 사실 법원 밖에서는 별로 논란이 안 되는데 법원 안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 또 이런 돌출적인 인물이 어느 해인가 또 나타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그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뭐 개인을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임종원 전 차장께서 그렇게 불같지는 않네요. 오히려 되게 애처로운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술자리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술자리에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이 이렇게 몸둘 바 모르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 죄책감을 느끼도록 좀 뭐 이렇게 술 가지고 뭐 이렇게 쇼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사네. 오히려 불같지 않던데요. 사실 저도 국회에서 좀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를테면 법원행정처 법관들이 고위 법관들이고 대부분 다 차관급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주로 대국회 업무를 담당해요. 그럼 와서 국회의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보좌관한테도 뭐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를테면 기획재정부가 법원 예산을 컨트롤하는 데입니다. 기획재정부 실장, 국장 그러니까 사실 이 차관급이 보면은 이제 직급상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90도 인사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저희 폭탄주를 발고 이런 말하자면 법원을 위해서 이렇게 좀 숙이고 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게 국회 쪽에서 보는 그런 인상도 좀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법원행정처 사람들이 사실 그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법원을 위해서 일을 한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사실은 문제가 아주 심플하게 사학 환자가 딱 있고 그 사학 환자가 있는 걸로 정리가 되는 문제면 이게 천일 걸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나름의 사정들, 그 나름의 합리성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이라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질문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뭐 근데 사실 그냥 그 법원 내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이란 용어도 사실 되게 뭐랄까 봉건적인 거고요. 이탄희 변호사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정확하시네. 그렇죠. 아니 사실은 뭐 예전에 우리 뭐 유신 체제 문제점 이야기할 때 박정희가 문제다.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이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찌 보면 높은 판사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뭔가 좀 이렇게 한 번 더 들어주고 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판사 출신이 얘기하니까 이탄희 변호사 고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 굉장히 뭐랄까요,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사법부에 대한 무한 신뢰와 그 권위에 대해서 지극히 존중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정말 판사님께서 재판에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힘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라는 게 알게 되면서 그 느끼는 박탈감, 뭐 배신감,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짜 그 큰 이슈가 됐던 거고, 이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기본적인 어떤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획에서도 사실 그 지점을 짚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행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은 판사들이 다 올바르게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서는 그걸 현자 모델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전지전능하고 무언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은 재판 독립의 어떤 기초이기도 하고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법원이 이렇게 굴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기사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재판 독립이라는 원리를 따라야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처벌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라는 거가 있다면은 견제와 균형이 당연히 가해져야 되는 것 또한 그것도 또 하나의 원리라서 그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는데, 그러니까 이르자면 재판 독립의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돌하는데 이 딜레마를 사실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 사법농단이 보여주는 굉장히 우리한테 안겨주는 굉장한 난제라는 얘기가 이 기획에 사실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짚어내기는 좀 사실 짚어냈던 기사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1000일이 지나도. 저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보태고 싶은 게 뭐 그런 게 시스템 이런 것도 좋은데 좀 고상한 얘기고요. 또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어쨌든 판검사는 엘리트니까.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고, 우리가 우리 자식 키울 때 뭔가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판검사 되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그 권위를 좀 인정해주고 뭔가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부 잘하는 어떤 뭐 계층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한 존중감, 그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그냥 감성인 거죠. 그거는 뭐 시스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감성이고 좀 비과학적인 거고, 그거를 좀 떨쳐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더 발전된 사회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그거를 하려고 하면 저는 반드시 판검사 탄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탄핵을 하면 판검사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가는 거냐면요, 이게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엘리트여서 내가 획득한 신분이다, 이게 아니라 어디 헌법에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수거당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인식시켜주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판사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게 대통령하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제 뭐 결국 최종적인 결정 헌법재판소에 하는데 소추는 국회에서 150명, 국회의원들 150명이 이제 동의를 하면 할 수 있죠. 과반수가 150명. 대통령은 3분의 2인데 판사는 과반으로 탄핵이 가는 그렇죠. 거죠. 정족수가 낮으니까 사실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게 너무 아쉽죠. 그리고 우리 헌정사 이제 70년이 됐는데 70년 동안 법관 탄핵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판사들이 유난히 윤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아 보여요. 이탄희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좀 속은 시원하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유난히 대한민국 판사들이 윤리적이 깨끗해서. 그래서 원래 광기 어린 진행이. 법원에 가는 거 누가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시스템이 작동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걸 작동을 시켜서 탄핵이 이루어지면 또 이게 판사 검사들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학습을 빨리 하거든요. 그렇죠. 금방 배울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해서 결정문 나오면, 탄핵 결정문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기준이 설치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을 넘었어. 아니면 뭐 이 사람은 뭐 선 가까이 갔는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아. 뭐 그럼 열심히 그 결정문을 줄그면서 공부해서 다 외울 거예요. 그렇게 쉽게 문화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다음 국회에서라도 탄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국회가
국회가 말을 들어 먹어야지. 국회가 저 모양이니. 방금 사회자님도 그 법원 가는 거 누가 좋아하냐면서 몸살이셨잖아요. 네. 의원들도 그래요. 사실 의원들도 지금까지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 인사청문회 도입된 지 한참 됐는데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뭐 낙마자들 그렇죠. 쭉 한 5명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심지어 소장도 낙마하고 그랬었죠. 대법관이 낙마하지 않는 이유는 법사위 그 인사청문회를 해본 의원들의 속내는 뭐냐면 야, 내 사건이 언제 보험 들어놓는 거죠. 올라갈지 모르는데 보험 들어놓는 그러니까 거지. 확실하게 날릴 수 있으면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날아간다라는 게 보장할 수 없거든요. 자기 손카드가 이걸로 되느냐. 네. 그러면 긴가민가 하면 좀 전에 사회자님처럼 몸을 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즘 수능이 끝나서 늘 보면 이렇게 만점자가 나오는데 그 막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에 만점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꿈이 검사였어요.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 요즘도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영원한 꿈은 좋은 검사가 돼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이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런 개혁의 의지가 이렇게 뜨거울 때 갑자기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모 씨, 막 이런 분들, 뭐 이렇게 우리 판사 열전에 나오는 많은 판사들. 저 사람들, 아까 얘기한 건 이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정말 이제 더 이상 그 임기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우리도 이제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사표를 던지고 나올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반성해야 되나 제가. 네. 사표를 이렇게 아무데나 던지고 끝까지 버텨야 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셨어요? 나도 나오는데 너네가 버틸 거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저희 아내가 한 명은 나올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했고요. 부부가 다 손안해. 누가는 말려 쓰는 제가 뭐 거잖아.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게 신뢰 문제의 핵심이 또 뭐냐면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잘못된 사람들을 특정을 해서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제가 그거예요. 신뢰가 회복이 되거든요. 네. 이게 막 섞여 있으면 그게 뭐 이렇게 정수기에 물에 흑탕이 섞여 있으면 그 정수기 통째로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안 걸러져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우리가 또 못 고르잖아요. 판사는 의사는 그나마 이렇게 누구 영화다는 의사 찾아갈 수 있지만 판사들은 아예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전체를 불신을 초래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현직에서 재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그 우수법관 매년 변호사회에서 뽑는 우수법관에도 그 2명이나 올랐잖아요. 예, 연재 사법농단 판사열전에서 했던 판사 중에 김민수 판사랑 구민경 판사 그리고 조인영 판사도 사실 올라갔거든요. 이제 안 알려져서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임을 분명히 묻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게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사그러들고 제기됐다 사그러들고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만 끌면 된다.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양승태 의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국회의원들이 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재판에 대해서. 불이니까 그러죠. 불이니까 또 불려가가지고 아니 왜냐면 판사들은 그거 기억하지 않거든요. 네,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판사들은 그거 기억해주지 않아요. 끝이에요. 판사 되고 나면. 너희들을 기억하지 않는 데잖아. 똑바로 하라고 진짜. 오히려 이제 그걸 읽는 거를 내가 판사 되는 과정이라던가 뭐 이런 과정에 하여튼 도움 준 것에 대해서 읽는 것을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 대가를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건 이제 우리가 이탄희 변호사를 모시고 이 이야기에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얘기를 정리해보면은 투 트랙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해서 인적쇄신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다시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면은
고스란히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정리 잘하네 진짜. 네. 어떻습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 진행하시면서 몸살이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보험 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제 시사인사 몇 번 봤는데 이런 모습. 그래. 선한 영향력이 저한테 미쳐져가지고 청관영 기자 옆에 있었으면 청관영 기자 옆에 있었으면 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말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배워가고 있는데 문제 뿌리가 되게 깊다는 걸 느껴요. 그렇죠. 법원 검찰 문제가 단순히 뭐 사법농단 그다음에 뭐 몇 명 귀족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공직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직업적 정체성 자체가 약한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내 직무를 중심으로 내가 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약하다 보니까 사람 정체성이 약간 불안하거든요. 네. 그 불안감을 조직에 대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소속감으로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사 검사들이 독립된 관청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직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판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사실 다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사실 조직 논리 문제다라고 불렀던 거고, 그리고 더 들어가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문화의 문제, 엘리트들에 대한 우리의 뭐 근거 없는 불신, 아니, 근거 없는 신뢰, 네, 그런 것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굉장히 긴 대장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어떤 플랫폼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엘리자베스 워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할머니께서 하신 일 중에서 제가 되게 영민하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쭉 하셨잖아요. 그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개별적인 아이템들은 되게 많아요. 뭐 이자를 제한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금융 사기를 처벌한다던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 전에 금융 소비자 보호 국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네. 그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기구는 본인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개별 과제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도 점점 늘어가고, 그러면서 그 긴 과정을 쭉 끌고 가는 동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법원도 또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혁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법원에서는 사실 사법행정위원회를 잘만 구성을 해놓으면, 빠른 시기에 잘만 구성해 놓으면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부죠. 법무부인데, 법무부가 지금은 사실상 검사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서 식민지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법무부를 이제 검사들로부터 조금 해방을 시키고 약간 탈검찰화를 넘어서서 약간 뉴 법무부 플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 개혁의 어떤 뭐 플랫폼, 전초 기지로 삼아서 쭉 이 대장정을 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버 스토리 한 번 더 해야겠다.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아. 체력이 빠져서요. 그러니까. 법무검찰개혁위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런 인터뷰에서도 그런 걸 짚어주셨잖아요. 사실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림이 이렇게 명확해지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중요한 건 하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정말 국회가 자꾸 걸림돌 역할을 하니까 이 문제가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법관 탄핵도 뭐 사법행정위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다 국회에 이제 손에 달린 일이니까. 국회는 어떻게 국회 출입 기자로서 언제쯤 저희 정상화되어 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제 책임인가요? 아니, 그 정도 소식을 좀 알 것 같으니까. 이제 법원개혁이 정치기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아니 근데 정말 20대 국회 안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고요. 사실 이게 의원들한테 사실 법원 이슈는 정치적인 자원을 투자하기 아까운 이슈에 가깝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거나 이런 뭐 예산을 따온다거나 아니면 뭐
뭐 이를테면 선거법처럼 자기 운명하고 직결된 법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이라거나 법관 탄핵이라거나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엄청 치열하게 이게 내 일이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20대에서 이게 사실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면에서 21대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법사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를테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정치가들이 어떻게 이제 포진하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저는 참 아쉬운 게 그 법관 탄핵을 만약에 하면 국회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신뢰가 확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헌법상 부여된 직무를 진짜 하는구나. 국회의원이 뭐 이신양명을 위한 정치적 상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직이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 살리는 건가? 자기들도 불려가서 살릴 것 같으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제가 다른 소환 될까봐 지금 다른 인터뷰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TV 토론 나오셔가지고 판사들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탄핵하면 저 사람들 뭐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걱정돼서. 그래서 저는 진짜 만약에 그분을 만나면 사실 판사들이 학력도 좋고요. 판사만 못할 뿐이지 어디 대기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거고 그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잘 살 거거든요. 너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게 그 사법농단의 어떤 중심지였던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이라는 게 되게 사실은 큰 커리어잖아요. 법원을 나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로펌 같은 데서도 이 전관 변호사가 어느 커리어를 거쳤냐 할 때 법원행정처 경력을 분명히 꼭 써주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이제 그게 없어질 거니까 그 커리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없애야죠. 없애야 돼요. 사법행정위원회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욕구나 욕망은 강한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끌기만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한계이고 저도 그러니까 큰 명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 이제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이게 사법행정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사인이나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까 송관율 기자가 이 기사를 계속 집중해서 쓴 것도 그렇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찾는데 잊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좀 짚어보는데 중요한 좌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탄희 변호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야기도 굉장히 듣고 싶었지만 인간 이탄희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법원행정처에 거기로 임명이 되셨는데 자리에 있었고 하루 만에 거의 사표를 던지고 나가지고 원래 이렇게 성격 깔깔하세요? 그렇게 뭘 보면 이렇게 못 참겠다 싶어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시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왜 이거 내가 같이 보기엔 부드러운데 말은 아까 보니까 저먹저먹 진짜 한 칼 하시던데. 근데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냥 저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사표를 냈던 거였고 근데 그 다음에 쭉 벌어진 일은 이제 책임이죠.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계속해서 높은 수위의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서 저는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맨 처음엔 뒷조사 문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밝히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파일을 들고 나왔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밝히는 일조차 제 책임이었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밝히는 일이 제 책임이라고 인식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도 더 불거지니까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도 내가 기여해야 되는 일이 되고 단순히 그게 아니라 넘어서서 이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 개혁도 이제 제 책임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올해 1월 달에 나올 때는 뭐 이 정도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그렇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또 밖에서도 발언하는 게 책임이 되고 그래서 책임감으로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강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쉽지는 않죠. 계속해서 뭐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니까. 근데 저는 하여튼 이제 공직자들이 좀 그래도 그런 책임감들, 특히 젊은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 전 절대 드물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있고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자꾸 그게 어떤 뭐 조직의 논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부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제 물타기라던가 뭐 색깔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자꾸 꺾이는 거죠. 좀 꺾이지 않도록 좀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몇 사람은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진짜. 한테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한동안 나와야지 이게 뭐가 울림이 있지. 그랬나요? 너무 없었나요? 아니 이탄희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막상 그 일에 이제 중심이 돼 보면요. 네. 내가 요만큼 하고 이 선이 되면 이미 내가 더 이상 판사로서 회복 불가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지 그 책임에 맞게 이제 뭔가 이렇게 굽힘 없이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계속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막상 해보니까. 지금 보면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도 되게 괜찮은 검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검사들이 이 검찰 개혁 문제에서 몸을 사리는 이유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검찰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가서 검사로서 장래를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 변명인데요. 하여튼 뭐 아쉽지만 그때는 뭐 변명까지 자기가 해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막 칭찬인데 갑자기 화가 나네. 이 양반 진짜. 근데 끝까지 되게 법원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감싸 안아주려고 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정말 그건 아니고 저는 그냥 뭐 애정이야 뭐 모든 사람들 전 좋아하니까 원래 제가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뿐이고요. 법원은 확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근데 법원의 역할이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소중한 거고 그렇죠. 그거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애정을 쏟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거리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애틋함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저렇게까지 고생해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법 절차에 대한 만약에 신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사람들이 신호등이 다 그러니까 사거리에 신호등이 다 꺼져도 거기서 뭔가 수신호를 누가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거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일단 어떤 질서가 딱 있다고 하면 그거를 먼저 따르고 봐요. 막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것 같다. 한쪽만 계속 보내준다. 그러면 이제 참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고단한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거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한 일이 아닌 거죠. 우리의 그렇죠. 삶과에. 정말 이 12월 하는 게 늘 이렇게 꼭 큰 일은 겨울에 생겨요. 좀 여름이나 따뜻한 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으련만 꼭 이 겨울에 큰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지 봄이 오듯이 늘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매주 그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사법개혁을 위해서 시민들이 매주 광장에서 거리에서 저렇게 촛불을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몇 시간씩 그 추위에 전국에서 올라오셔서 그 일을 지켜내고 그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게 정말 이 우리 사회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 사회에 정말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내 욕심과 내 자리와 내 위치와 내 미래가 아니라 정말 그 선한
국민들의 마음을 믿고 따랐다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빨리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관유 기자는 이렇게 가까이서 이탄희 변호사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면전에서 얘기하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올까요? 저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비피하지 않는 편이라 뭐 무슨 내용을 더 뽑아 먹어야 되는가 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끝까지 컨셉을 악마 기자, 정의 변호사로. 굉장히 자기 유능한 기자로. 아니 근데 청관율 기자가 되게 이 기사 쓰시면서 엄청 사실은 고생하셨어요. 쉽지 않은 주제라서 공부도 좀 하반기 내내 하시고. 그래서 뭐 고운 말이 안 나오시는 거 같아요. 더더욱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 사회생활 굉장히 잘해. 한번 보면 볼수록 진짜. 그래요. 이탄희 판사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을 텐데 이번 호에 이제 법원 검찰 바꾸는 법. 굉장히 중요한 해법을 이탄희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담아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늘 제가 느끼는 것은 이탄희 변호사님이 이제 그 신호탄, 그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원과 검찰을 바꾸는 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늘 토론하고 그래서 함께 좀 구체적인 방향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탄희 변호사님 제 인터뷰를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요즘 어떻게 가족들은 요즘에 이탄희 변호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부끄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만족해요 저는. 그래요. 수입이 꽤 줄으셨을 텐데. 그건 애들은 모르니까요. 이걸 보면 알 것 같은데 저희 아들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래요? 그렇구나. 큰일이네. 진짜 갑자기 또 쌍팔년태 진행하고 싶다. 아들한테. 그거는 안 하죠. 알겠어요.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이탄희 변호사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희망을 놓지 말자.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계기로 나중에 다시 한번 모여서 크게 분출되는 순간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믿고요. 국민들께서 지금은 좀 마음이 어둡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 네, 희망은 있다 반드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청관율 기자도 이 사법농단 독파보기 3탄 쭉 이제 기사를 쓰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실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이제 재판은 독립돼야 되죠. 이건 절대 명제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은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권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니까 견제하고 균형으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헌법 정신이고 포기할 수 없는 명제죠. 네. 근데 이 두 개가 충돌해요. 굉장히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해결할 수는 있나. 이 딜레마 위에서 사법농단이라는 게 퍼져나가는 흐름을 이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관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민들한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 하나 해결하려고 한 반년을 달려왔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를 교육시켜줬던 수많은 법관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일단 연말에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라는 얘기도 이 기사와 이 3부작에서 담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한 욕작입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제 국회가 열쇠를 쥐고 있다면 사실 국회가 움직이는 방법은 이익단체가 침투하거나 혹은 국회의원들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거나 근데 이건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압력을 만들어내서 움직이게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를 위해서라도 계속 써야 되겠죠. 네. 그 하반기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이탄희 변호사님은 굉장히 문인 같으시고 네. 청관일 기자가 법관 같아요. 난 지금 아까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재판 한결문을 읽으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지루했어요? 네. 굉장하시네요 지금. 하반기만 공부하지 상반기까지 더 공부하면 진짜 사법고시 본다는 얘기 나오겠어요 이제. 방송은 약간 노잼으로 하시지만 기사는 되게 재밌게 쓰셨어요. 사회생활 잘하는 김현희 기자도 한마디 해봐요. 네. 어떠셨어요? 그냥 사실은 이 기사는 진짜 재밌는 기사고요. 그래서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비단 그냥 법원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 삼권 분립이라는 그런 그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사실은 권력을 통제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인 것 같아요. 네. 청관율 기자한테 많이 공부를 강요당한 것 같은. 그래요. 어쨌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지만 법이라는 것, 이게 권력이라는 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사람을 위한 거고, 맞아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이 제도나 권력이라는 것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탄희 변호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했던 이야기,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이탄희 변호사님께서 이 법원과 검찰을 바꾸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도 결국에는 그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묵직하고 울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탄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담아줄 정말 온전한 그릇이 또 이제 언론의 역할일 텐데 시사인이 이 기사를 이 얘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회에 정말 꼭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언론이 우리 사회의 어떤 정화의 기능을 하는데 기레기로 폄하되고 정말 사법부가 판세가 되고 검세가 되는 이런 세상은 2019년 이 겨울 정말 마침표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지나야 새봄이 오듯이 새봄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더 따뜻한 소식으로 이탄희 변호사가 환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다 이렇게 해냈다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앞으로 청관율 기자는 다른 법관 만나지 말고 이탄희 변호사만 자주 만나는 걸로 하고 네. 저는 판사가 아니니까 네. 자주 만나는 걸로 하고 국회 감시도 좀 잘해주고 네. 내년에 바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좀 희망적인 뉴스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탄희 변호사님도 오늘 이 시사인사 출연하시니까 어때? 편안하시죠? 생각보다. 예, 네. 굉장히 아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게 해줬는데 하여튼 저는 계속 희망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어찌 보면 희망은 저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약간 사고방식이고 의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희망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의료개혁이 안 되면 의사들을 믿을 수 없으면 그때는 어떤 사회가 되냐면 그렇죠. 아프면 죽는 거지 이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들을 믿을 수 없으면 검사들을 믿을 수 없으면 이제 누명 쓰면 죽어야지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차피 이 개혁은 해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문일세. 이게 무슨 판결문
별로 이런 것처럼 가슴에 확 와닿네요. 네. 여러분 그래요. 호소력이 있어요. 이번 시사인 그 이탄희 변호사님의 이 날카로운 눈매를 기억하시고 기사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애써준 청관율 기자 또 김현희 기자에게도 다시 한번 독자를 대표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사인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공익인권법인 공감과도 함께 손잡고 달려가니까요. 여러분 정기 구독, 후원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